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년의 삶이 길어졌습니다. 이 청년의 체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근력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또 치매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나이 들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의 차이인 걸까요? 건강검진을 통한 몸의 변화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흔한 증상이죠. 두드러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 365 뷰티풀 사우스의 Dream a Little Dream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세월을 이길 방법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 노화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걸까요?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이자 송도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소장 이덕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늙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이죠. 늙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예. 생로병사의 과정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소위 9988234라고 말하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짧게 앓고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꿈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게요. 장수인들의 연구를 보면은 이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매년 30에서 50%의 사망률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나 그 특성을 잘 연구해서 우리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죠. 예. 요즘 이 저속 노화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예. 네. 시술을 하고 또 젊게 옷을 입고 또 젊은 사람 말투 따라하고 이 겉모습만 젊게 하는 걸 저속 노화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저속 노화가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겉모습만 젊어진다고 좋은 거는 아니겠죠. 예. 저속 노화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노화를 완전히 막거나 피할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은 신체 노화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포가 노화되면서 장기나 기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속 노화라고 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춰지게 되면은 우리 그 건강을 괴롭히는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억제되면서 젊고 건강하게 오래 노년까지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예. 느리게 늙어가기 또 건강하게 나이 들기일 텐데요.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먼저 좀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그러시죠. 예. 의학에서 말하는 노화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손상이 복구되지 않고 쌓여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한 6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장기와 기관을 만드는데 이 손상된 세포가 자꾸 많아지면 노화세포가 많아지고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고 각 기관과 장기에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원인을 제거하고 회복될 수 있게 하면은 젊고 건강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세포 내에서 왜 손상이 일어나고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노화세포를 치료하고 젊게 다시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치료법이나 신약이 나올 거는 같은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 노화세포를 없애주고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생활 습관 있죠.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부분들은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켜서 병도 빨리 오게 하고 활기도 떨어지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발명이 되기 전까지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또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과 또 친구처럼 함께 관리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키는 게 건강 관리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을 먹기 싫다고 그냥 약을 안 먹고 생활 습관으로만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병이 진단이 됐을 때는 약을 잘 먹어서 관리하는 것과 생활 습관은 둘 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만성 질환하고 신체 노화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만성 질환이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반대로 이렇게 노화가 빨리 오면은 또 만성 질환이 잘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잘 먹고 생활 습관 하는 거는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생활 습관 가지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약이 필요하다면 또 분명히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같은 나이라도 숫자는 같지만은 뭐 체력이라든가 또 근력도 그렇고요. 젊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생활 습관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서부터 많은 의학자들이 네.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사는 장수인들이 타고난 유전적일까? 아니면은 생활습관 환경적일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각자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장수 마을에 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뭐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하시고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운동하는 거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씩 일주일이면은 2시간 반 정도 이상을 운동하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드시고 안심하는 것보다 좀 귀찮더라도 날마다 운동하고, 또 음식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달거나 기름진 거를 피하고 이렇게 채소나 잡곡 중심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게 뭐 선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그렇죠. 내가 바꿔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그 노년에 접어들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리하고 또 습관으로 자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화는 뭐 젊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다시 한번 세포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세포의 노화는 30세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노화가 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증상과 징후가 별로 없고 그냥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보면은 젊은 시절에도 자신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바라보는 이게 문화가 이렇게 많이 돼 있으면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젊은 층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맵고 또 달고 짠 음식 좋아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그것이 생활 습관 중에서 식사,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자꾸 단 게 입에 땡기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유전적으로 과거에 척박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을 먹으면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지고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해서 잠을 안 자고 밤새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비만이 많아지고 특히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이 많아져서 이 부분 때문에 요즘에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혈관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그때까지는 이게 뭐가 혈관이라고 하면은 막히고 터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히고 터진다면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젊었을 때 좀 잠도 좀 이렇게 충분히 자는 생활 습관,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지키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습관을 들여야죠.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달고 기름진 거 말고 좀 채소 중심으로 먹고 또 너무 배불리 먹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이게 노년의 행복을 주는 굉장히 지름길입니다. 예.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느리게 또 나이 들기,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하지 않아야 된다. 근력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소나기에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식보다는 이게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예. 이렇게 한번 나는 이런 실천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좀 더 건강을 잘 지키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 어르신들 보면은 근데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가 또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좀 네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한때는요. 예. 과거에 항산화 비타민 있죠. 비타민 활성산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될 때 비타민에 대한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객관적인 연구들을 보면 이런 비타민을 먹었을 때 이득이 이렇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단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좋은 식사를 하면은 이득이 있는데 그 식사 중에서 일정 부분 영양소를 빼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먹는 연구들은 이렇게 이득이 있다는 거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보다는 생활 습관 잘 하시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노화를 촉진시켜주는 전 단계의 어떤 질환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을 지키는 건강법이 있겠습니다. 그 노년기에는 육식을 멀리해야 한다. 아니다. 안 먹던 고기도 먹어야 한다. 또 잡곡밥보다 백미를 먹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인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맞기는 맞는데요. 예. 그거를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속노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과식하지 말기. 네. 이겁니다. 과식하지 않으려면은 천천히 식사를 해야 되죠.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것도 배가 불러서 식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장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뇌에다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게 되면 이런 신호가 충분히 가서 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은 단 것과 기름진 것을 피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꾸 이렇게 음식이 달아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에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거를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뭔가 달게 돼요. 왜냐하면 달아야지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기름진 거 좀 피하시기. 그리고는 잡곡밥, 콩, 생선류, 견과류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채소나 과일은 좀 색깔이 다양한 게 좋아요. 이게 여기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색깔의 폴리페놀이 서로 좀 다른 영양, 다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다른 색깔, 이걸 무지개 식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무지개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다양한 색깔로 드시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요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의 맞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챙겨서 드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일은 이 당분이 좀 많아서 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뇨병이 아니라면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들어있는 것이 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에 들어가는 당분. 그래서 이것도 당뇨병이 있을 때는 너무 단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의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데이터 연구를 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일을 많이 먹었더니 건강이 해쳐지더라라고 하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뇨병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으면은 좀 과일을 충분히 드셔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대 과일 이렇게 너무 단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채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하루에 500g 이상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채소를 한번 저울에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면요. 생각보다 이것이 꽤 많은 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는 한번 꼭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하지만은 노인들에게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일부 암 검진 같은 거는 몇 세 이상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위암이면 75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상에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과 모르고 지내시는 것과 나머지 수명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건강검진 했을 때 비용 효과적인 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이렇게 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적절히 치료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요즘은 좀 더 90세 넘어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 습관을 이어갈 때 우리가 저속 노화로 수명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을까요? 요즘 텔로미어라고 여기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텔로미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세포가 늙으면은 분열해서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 늙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열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세포마다. 그 이유가 텔로미어 길이가 자꾸 짧아져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것이 한 50회 정도 분열하는데 얘네들이 사는 기간하고 계산을 추정적으로 해보니까 한 120회 정도가 이제 어떤 살 수 있는 우리 최대 나이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들도 120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나쁜 생활 습관을 할 때 더 가속적으로 짧아지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흡연이라든지 과음, 운동 부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비만이 있으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이렇게 그 세포 분열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짧아져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세포 분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화 세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최대치는 우리가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도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해주는 어떤 그 암세포가 생기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 전까지는 생활 습관을 잘 해가지고 빨리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건강하게 늙어가기, 저속노화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습관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속노화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귀찮더라도 운동을 계속하십시오. 이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도 활성화되고 염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하루에 운동 같은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 전체로 하면은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이 이상이 되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점점 몸에 기운이 나고 건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말기, 잡곡, 채소 중심이 이렇게 식사를 잘하기. 그리고 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생활을 주변에 잘 하면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정신 건강에 더 좋아진다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저속노화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이신 송도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소장 이덕철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진의 꿈을 꾼 후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운 증상이 심할 때 이 두드러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돌아보기도 하죠. 두드러기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어렸을 때 두드러기로 꽤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이게 뭐 좀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이죠. 그렇죠. 왜 우리 흔히 뭘 잘못 먹었거나 그랬을 때 피부가 뻘겋게 되거나 아니면 허옇게 부풀어 오르면서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는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게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뭐 부풀어 오르고 또 이 참을 수 없게 가렵잖아요. 예. 그 두드러기로 발현되는 이런 증상들, 어떤 그 피부 혈관의 반응인 건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피부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포를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이라든지 염증이 감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자극에 의해서 이 세포에서 화학 매개체들이 빠져나오고, 대부분의 대표적인 것은 히스타민인데요. 그 매개체, 이 화학 물질이 피부의 미세혈관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이 늘어나니까 혈관 속에 있는 혈액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가 혈관 바깥으로 새어나와서 부풀어 오르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부 혈관의 반응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어쩌다 나타나는 급성 두드러기는 또 금방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만성 두드러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음식이나 약물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
급성 두드러기는 일시적이라는 게 사실 특성이죠. 그래서 원인이 없어지면 호전돼서 더 이상 증상이 나오지 않지만 만성 두드러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급성과 만성의 차이가 뭐겠어요? 기간이죠. 급성은 금방 없어지고 원인이 명확하지만 만성은 6주 이상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좀 골치 아프죠? 몇 년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예. 이게 국소적으로 부분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증상이 심한 분들은 몸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기간이 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두드러기의 특성이 재밌게도 다른 병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피부가 부어오르고 가렵고 그런데 또 삽시간에 또 사라지잖아요. 서너 시간 있다가. 근데 문제는 같은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자꾸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게 국소적일 수도 있고 전신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래 갈 수 있다. 즉 급성의 경우는 보통 24시간 안에 가라앉는 게 대부분이고 오래 가도 한 달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의 경우는 몇 달에서 몇 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자꾸 발생하고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이 매우 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만성 두드러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습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흔해서요. 전 인구의 한 2% 정도, 그리고 많게는 5%까지도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기는 합니다. 기록적으로는 한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두드러기가 만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가렵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건지 아니면 좀 심했다가 좀 좋아졌다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건지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날마다 가려운 게 몇 년씩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평균 유병 기간을 살펴봤더니 물론 이건 3차 병원에 내원한 기준이지만 1년 내지 5년이 평균이라 그럽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두드러기가 지속이 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잠도 못 자고 수면장애 생길 수 있고요.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게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삶의 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게 떨어지는데 왜냐? 가렵고 아프기도 하고 증상이 언제 또 심해질지 모르고 그러면서 치료제라고 먹으면 그거 자체가 또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나 이런 데 끊임없이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 미용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 학력 수준이 낮으면 그리고 중증 불안 증상이 더 많이 오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는 왜 피부병 중에 좀 중증이라고 부르는 건선이나 아토피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보다도 삶의 질 저하가 더 심하다 이런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두드러기가 이렇게 만성으로 심한 경우에는 삶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드러기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항상 잘못 먹어서 그렇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급성의 경우는 우리가 원인들을 이것저것 짚어냅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생선이나 달걀이나 이런 것들, 콩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물, 이런 거 관계 있을 수 있고요. 약물에 의한 부작용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염증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그거 이외에 꽃가루나 살충제, 먼지, 깃털 같은 것을 들이마시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더해서 물리적으로 너무 차가운 데 노출되거나 뜨거운 데 노출되거나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이것도 두드러기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같은 감염 질환 때문에도 생기고 심지어는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만성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닌지 가족적인 특성이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인으로 꼽는데 문제는
이렇게 뚜렷하게 알려진 원인이 있으면 좋지만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상당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또 하나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그 음식만 원인인 건 아닌 거고, 예. 그렇죠. 그 원인을 못 찾는 게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나는 도대체 왜 두드러기가 날까 예. 그런 건데 그래서 만성의 경우 우리가 원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잘 알려진 거는 소위 물리적인 두드러기라고 해서 온도 그러니까 뭐 온도가 높거나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압력 꽉 눌리거나 조였을 때 생기는 거 아니면 마찰 아니면 물을 갑자기 뭐 많이 접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사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본인도 알고 원인을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2 이상이 자발성 두드러기라고 불리우는 특별하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라서 사실 이 경우가 진짜 문제가 되지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소위 말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가 면역이란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공격한다는 뜻이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스스로 그 염증 세포에서 히스타민 성분을 자동으로 분비하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그 자발성 두드러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그걸 또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두드러기는 어떻습니까? 뭐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인 물질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걸 또 피하는 게 좋은 건지. 예. 당연히 원인만 안다면 제일 좋지요. 그걸 피하는 게 1번이고 원인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그 다음은 불편감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거를 내가 요번에 못 피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 거의 70% 정도가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들고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중에 또 흥미로운 거는 내가 만성 두드러기가 면역력 때문이야. 근데 고기가 나빠. 그래서 무조건 채소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성공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좀 더 원인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해보시는 게 좋지 괜히 영양 실조만 만들게 됩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먹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식품이 원인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만성의 경우는 꼭 식품 자체가 원인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식품 자체보다 그 어떤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들, 뭐 색소나 뭐 방부제 이런 성분들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상대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일종의 우리가 약물의 부작용이 나듯이 부작용으로 두드러기가 나듯이 색소나 방부제와 같은 인위적인 물질들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스스로 내가 먹는 것, 접촉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리스트를 한번 써보고 그런 면에서 원인을 일부라도 찾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두드러기를 자가 면역성, 또 감염, 가성 알레르기 반응, 또 식품에 대한 불내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서요. 예, 어떤 것들인가요? 괜히 좀 표현이 좀 어마무시하게 써졌는데요. 예.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외부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부 유발 요인이 전혀 없이 생기는 만성, 자발성 혹은 특발성 두드러기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성에서 외부 유발성 두드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차가운 것, 한랭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혹은 뭐 긁어서 나오는 묘기증, 아니면 압박에 의해서 나오는 거, 운동 알레르기, 아니면 체온이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물리적 자극에 노출될 때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이 발생하는 거니까 유발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방금 나열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가 반응성, 자가 면역성 혹은
가성 알레르기, 말하자면 알레르기 반응은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가성 알레르기, 혹은 음식물에 대한 불내성,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정확하게 이게 아주 그 원인이 되는 식품이라고 왜 급성 식중 나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역시 음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못 견디는 인톨러런스, 불내성이 역시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악성 종양이나 뭐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도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원인이 있든 아니면 또 원인을 알 수 없든 두드러기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같죠. 예. 두드러기라고 부르면 특징이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혈관에 작용을 해서 부풀어 오르는 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매우 가렵죠. 그러면서 또 합쳐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불그레하게 홍반만 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너 시간 사라졌다가 그다음에 다른 자리에 또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의 특성은 뭐 두드러기라고 부르면 이 모든 증상이 다 가능한데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다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은 증상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두드러기는 증상이 가라앉아도 어떤 뭐 색소 침착이나 이런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회복 과정에서 뭐 이유가 무엇이 됐건 염증이 지속되면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어서 당연히 피부에는 색소가 침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렵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긁게 되죠. 그래서 긁거나 자극을 주면은 이렇게 색소가 남아서 거무죽죽하게 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성 자체가 매우 가렵기 때문에 긁는 자극 자체가 색소를 남기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 빨리 조처를 취해서 각종 손대지 말고 가라앉혀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 두드러기 검사를 해도 양성이 나올 확률은 그럼 적은 건가요? 만성 두드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확실하게 모를 때가 3분의 2 이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급성의 경우는, 그리고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확실히 병력을 들어보고 의심이 된다면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원인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피부 테스트를 하건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원을 찾아낼 수 있기는 한데 상당수가 원인 불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이 나올 확률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적다는 쪽이 더 많겠죠. 그런 의미로 확률이 적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있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 피부는 당연히 육안으로 확실히 보일 거고요. 예, 그걸 이제 보면서 판단을 내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당사자하고 좀 얘기를 해서 뭘 했는지 뭘 드셨는지 좀 원인이 되는 의심되는 것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검사로 딱 부러지게 이게 원인이라고 나오는 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런 검사를 할 때에도 환자분이 병력을 말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이럴 때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기에 임상적인 진단 자체는 그냥 두드러기구나 라고 진단은 그냥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원인을 추정하고자 한다면 병력을 듣고 그다음에 발진의 발생 시기라든지 지속 시간, 유발 요인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가 얘기하는 의심되는 원인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자주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잡숫거나 발진이 생기는 상황 같은 걸 기록을 해두시는 일종의 일지 정도를 써보는 것도 진단과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한랭 두드러기, 또 콜린성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원인이 확실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합니까? 한랭 두드러기가 이제 추운데 알레르기다
추운데 두드러기다라고 하죠. 그렇죠. 차가운 공기, 찬물에 노출되면 생기니까요. 그래서 주로는 추위에 노출됐다가 다시 따뜻해질 때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심할 때는 전신 두드러기와 함께 점막까지 문제가 되면 호흡곤란까지 생기는데 요거의 확인은 쉽습니다. 차가운 물 혹은 얼음 조각을 피부에 대어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그 땀이 나거나 햇볕을 받거나 좀 피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그 일종의 운동 같은 거 그다음에 더운 물하고 좀 접촉을 한다거나 그럴 때 바로 콜린성 열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보면 알 수 있겠죠. 예. 두드러기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있지요. 주로 이제 항히스타민제 또 스테로이드제도 처방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두드러기의 이제 치료 약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1번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두드러기 증상 자체를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1차로 사용하는 약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으로 점막이 부어서 호흡곤란까지 있을 때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제를 함께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정량보다도 4배까지도 늘려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쓰지는 않지만 스테로이드제, 즉 불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나온 약이 있어요. 심한 두드러기에 생물학적 제제인 오말리주맙이라는 주사 치료를 시행하거든요. 일종의 그 항체를 우리가 주사하는 걸로 그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원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70% 이상 좋다고 하고요. 주사제를 보통 4주 간격으로 맞으면서 경과를 보는 그런 방식도 최근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만성 두드러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약물이 처방되는 건가요? 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요. 그 항히스타민제만으로도 1, 2년 혹은 5년 이상씩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성의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역시 단기간이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바로 만성 두드러기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자기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또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두드러기의 원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약물 아니겠어요? 음식과 약물이기 때문에 먹는 약하고 다소라도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떤 음식과 약물을 먹는지 평소에 좀 이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두드러기 원인을 찾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일지 같은 것을 좀 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두드러기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될 때는 분명히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6주 이상 두드러기가 반복된다면 그걸 바로 우리가 만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병원에 특히 어떤 전문의 요곳에 두드러기와 알레르기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아니면 알레르기 내과를 찾아서 상담을 꼭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병력과 신체 검사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확인해보고 다양한 피부 반응 검사 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꼭 찾으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드러기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